항일, 친일, 일제시대의 명가 암이죠. 항일의 투쟁사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빛나는 역사라면은 친일은 우리 어둡고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될 그러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일과 친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알만한 나이가 됐고요. 또 학교에서 설사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른 책들이나 또는 좋은 방송의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보실 기회들이 많이 있죠. 자, 이 얘기 어찌 보면 다 아는 이야기인데 조금 더 오늘 이 시간에 깊이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 건물 어딥니까? 밑에 써놨네 제가, 그죠? 경복궁 건정전입니다. 경복궁 건정전. 경복궁 다들 가보셨죠? 그 중에서 건정전은 왕이 주로 의전 회의를 하거나 앞에 가면 왜 왕이 앉은 용상 그 자리가 있는, 가보셨죠? 한 번 정도는. 이 경복궁 전체에서도 이 건정전은 상징입니다. 왕이 집무하는 곳이니까. 여기에 일본 국기, 흔히 일장기라고 하는 것이 내에 걸렸죠. 이거는 조선이 일본에 먹혔다는 상징적인 사진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 흔히 조선 왕조 500년을 지켜온 조선 왕조가 왜 이렇게 망했을까요? 이 한 장의 사진은 아주 의미하는 바가 깊은 사진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왜 망했는지, 망했는 과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망하고 난 뒤에 친일과 항일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떤 인물들이 대표적으로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또 다음 장을 볼까요? 여러분, 구한말 주요 사건과 진행 과정입니다. 운양호 사건, 일본 말로는 운요호 사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병자 수호조약, 이모군란, 갑신정변, 가본 옥민전쟁, 을미사변, 아간파천, 대한제국 수립, 을사조약, 통감무설치, 해그 밀사사건, 정미칠조약, 군대해산, 한일병합, 조선 총독부. 일제 초기, 구한말부터 일제 초기까지의 주요 사건의 용어들을 제가 나열했는데요. 여러분 대개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하나를 제가 설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가 망한 것은 바로 이런 사건들의 연속의 결과로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건정전에 일장기가 내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운양호 사건을 한번 볼까요? 1875년에 발생했는데 그 1년 전에 1874년에 일본이 대만을 점령했습니다. 대만을 먹었습니다. 운양호 사건 당시에 우리 조선의 집권자는 대원군이었죠. 대원군은 흔히 세국 정책을 쓴 사람으로만 유명해요. 근데 대원군이 세국 정책, 즉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거나 외국과 교류하는 것을 반대한 것은 아편 전쟁을 통해서 중국이 망하는 것을 보고 많은 나름으로는 정권의 책임자로서 자기는 그렇게 정책 판단을 한 겁니다. 함부로 문을 열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대원군의 세국 정책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저는 같이 있다고 봐요. 일방적으로 대원군이라 그러면 세국 정책에서 좀 무식한 사람인 것처럼 막무가내에 있는 사람 것처럼 하지만은, 그러나 집권자는, 그 시대의 정치 지도자는 나름으로는 저는 대원군의 세국 정책이 잘했다고 내가 변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원군의 그런 결정은 그런 것에 나름으로 자기는 정세 판단을 한 거예요. 즉, 그 넓은 중국이 아편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먹히는 걸 보고서 이 조선이 먹히는 것은 문을 함부로 열었다가는 순식간에 망할 수 있겠구나. 어찌 보면 조심해야 되겠구나. 때로는 완급을 조절해야 되겠구나. 물론 얼마만큼 그런 전략적으로 외교 정책을 폈는지는 좀 차치하더라도 그런 대원군의 세국 정책은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운양호 사건 그 무렵에 일본에서는 소위 정한론이라고 하는 주장들이 팽배했습니다. 일본 정계에서는 여러분 정벌을 한다 할 때 두인변에
발을 정자가 있는 정. 정벌할 때 정, 한, 한국할 때 한. 한국을 쳐야 된다. 왜? 대륙으로 나아가려면. 정한론자들이 덕세에 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대원군이 조선의 땅을, 빗장을 딱 걸어 잠그고 있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 운양호라는 배는 무역선이나 여객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탐선입니다. 첩보선입니다. 군함은 아니에요. 첩보선이에요. 이 운양호가 부산 앞바다나 마산 앞바다나 진도 앞바다가 아니고 인천, 강화도 앞바다에 와가지고 수로 청량을 한다고 우리 영해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멋대로 와서 뭘 조사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구실이 뭐냐면 수로 청량이지만은 어찌 보면 나머지 대분 앞에서 싸움을 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수군은 우리 영해에 들어왔으니까 물러가라, 퇴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경고 사격을 하겠다. 하지만은 이 일본군들은, 일본 수군은 그러지 않아요. 비록 그래서 우리 조선 수군은 경고 사격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운양호에 사람과 배가 다치는 일이 발생하죠. 그래 이제 이런 식입니다. 너 사람 쳤어? 이래가지고 나무 집 앞에 들어 눕는 꼴입니다. 운양호 사건이. 즉 조선의 문을 열게 유도하기 위해서, 좋은 의미 유도는 아닙니다. 빌미를,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와서 말썽을 일으킨 것이 운양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체결된 것이 병자수호조약인데, 병자수호조약은 병자년에 수호조약을 맺었다고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런대로 괜찮은 조약인 것처럼 볼 수 있지만은 사실은 저 조약은 우리에게는 열의 10가지가 불평등한 불리한 조약입니다. 한두 개 예를 들면, 첫째, 부산, 인천, 원산 3개 주요 항구를 강제로 개항하도록 체결합니다. 우리가 일본의 요구에 들어줘요. 그다음 두 번째, 인천에 조계라는 것을 만듭니다. 조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땅은 우리 땅인데 인천의 한 일부 지역은 일본에게 쉽게 말하면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본 땅이 돼버려요. 거기는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가 나도 우리 조선 경찰이 가서 들어가지 못해요. 왜? 일본 땅이니까. 치외 법권지대입니다. 그걸 조계라고 해요.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가 중국 상해에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프랑스 조계 안에 있었어요. 프랑스 조계 안에. 그래서 그 임시정부원들이 거기 있는 동안에는 일본 순사나 경찰이나 헌병들이 와서 잡아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치해법권지대를 조계라고 합니다. 조계. 개는 경계할 때 개죠. 아셨죠? 그래서 운양호 사건의 결과로 병자수호조약이 맺어지고, 벌써 이미 병자수호조약과 같은 저런 불평등한 조약을 맺을 계기로 인해서부터는 벌써 우리는 국권이 벌써 일본한테 문도 열어줬죠. 이미 우리는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대등하게 뭘 조약을 맺거나 사실은 무슨 할 만한 그런 상대가 아니었어요. 이미 우리는 벌써 일본한테 비해서는 많은 역량이 낮은 나라였어요. 일본은 벌써 그렇다 먼저 첫째 무기에서부터. 이모군란은 뭡니까? 이모년에 군대가 난을 일으킨 거죠. 왜 군대가 난을 일으켰어요? 일본군이 만든 별기군이라는 신식 군대를 대한제국에, 아직은 대한제국은 아닙니다, 억지로 만들었는데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 신식 군대와 우리 구식 군대 간에 엄청난 차별을 두니까 결국 우리 구식 군인들이 난을 일으킨 것이 이모군란입니다. 벌써 우리 군대가 자주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남은 나라 군대가 와서 일부 군대를 만들게 되고, 그 군대는 앞으로 장차 일본이 이 조선 땅을 침략하는데 천병 역할을 결국은 하게 됩니다. 자, 갑신정변은 여러분 아시죠? 개화파들이 이 나라를 한번 개화시켜 보고자 정권을 잡으려고 했다가 결국은 3일 만에 끝나고 말았죠. 갑오농민전쟁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갑오년에 농민들이 전쟁을 일으킨 것은 지방에 있는
뭐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부패와 이런 관리들의 한거에서 민중들이 일으킨 그런 농민전쟁인데 결국 가보년이 가보경장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개혁에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 이름의 을미사변은 제가 자세히 얘기를 다 못합니다. 뒤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을미사변은 자 여러분 지금은 한국전쟁이라고 그러죠. 6.25 사변을. 옛날엔 6.25 사변이라고 그랬어요. 또 6.25 전쟁 이렇게 하는데 사변이라는 말은 변고 을미년에 무슨 변고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저렇게만 표현해 놓으면 저것이 무슨 사건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지금 경복궁에 있는 오코루라고 하는 거기가 명성황후가 기거하던 곳인데 거기에서 일본 낭인들과 일본 무리들에 의해서 명성황후가 칼을 맞아 죽은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 아닙니까? 맞죠?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벌써 일국의 국모가 일본의 군대도 아니고 지금 깡패 무리들이에요. 깡패 무리들이 조선의 궁궐에 들어와서 왕비를 칼로 찔러 죽이고 시신을 불태울 정도라면은 이미 이 나라는 허수아비 나라 아닙니까? 이 벌써 조선은 벌써 저 무렵에 벌써 경복궁에 사실은 태극기가 아니라 일장기가 걸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그 이름에 고종이 겁이 나서 러시아 공사가로 도망간 게 아간파천 아닙니까? 그죠? 아는 그 아라사, 러시아 할 때 한자로 표기하는 아입니다. 아관, 러시아 공사관, 파천, 옮겨간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랑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우리 임금이 궁궐에 있지 못하고 남은 나라 공사관에 가서 피신해 있다는 것이 이게 주권국가로서 말이 되느냐? 이런 유생들의 상소와 이런 거에 힘입어서 또는 못 이겨서 그 이름에 나와서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죠. 그러나 제국 또는 황제를 칭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자주적인 뭐 건양 뭐 이런 연호를 쓰고 한다고 해서 광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외형을 갖추지만 이미 나라는 사람으로 치면 무슨 속골백이 많이 들은 상태였어요. 결국 1905년에 우리가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당하면서 외교권이 상실됩니다. 여러분 외교권이 상실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 이듬해 1907년에 헤이그 밀사 사건 보십시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의에 고종 황제가 사절단을 파견하면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특사를 보내야죠. 근데 왜 밀사라고 합니까? 몰래. 이휘종, 이상슬, 이준 이 세 분이 고종의 이 밀지를 가지고서 몰래 갑니다. 왜? 이미 1905년 을사조약을 통해서 그 이름의 통관부가 설치되고 저 조약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는 대한제국은 없습니다. 왜? 외교권이 박탈되어서 이미 저 당시에 벌써 대한제국은 일본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외국에서는 그래서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난 뒤에 주한, 즉 한국에 와 있는 러시아 공사관, 프랑스 공사관, 네덜란드 공사관, 벨기에 공사관 이런 공사관들이 철수해 버려요. 왜? 대한제국은 없어져 버렸으니까 국제사회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밀사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아셨죠? 안 그러면 정식 특사를 보내야죠. 임명장 딱 써가지고 위 사람은 대한제국의 황제가 임명한 특사입니다. 이렇게 보내야죠. 그런데 그런 정식 그게 아니라 고종이 몰래 써서 준, 물론 그게 가짜라는 뜻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공인받지 못한 나라의 황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것이 발생하고 저 밀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제는 책임을 물어서 고종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순종이 즉위하죠. 그리고 그 이듬해 정밀칠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군대 해산. 이제 군대가 해산됐다는 것은 이미 이제 거의 마지막 수순이죠.
나라의 나라의 존재가 주권, 영토, 국민 아닙니까? 이 주권, 영토, 국민을 수호하는 것이 군대 아닙니까? 군대가 문을 닫았다. 이미 그 나라가 이제 마지막 빗장을 걸어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1910년에 한일병합. 제가 여기 한일병합 을사조약이라고 따로 지금 흔히 불리는 이름 그대로 써놨습니다. 뒤에 가면 이제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그 이듬해, 그해 10월 1일 날 조선 총독부가 정식으로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제 때 10월 1일을 매년 시정기념일이라고 했어요. 시정기념일. 시작한다 할 때 정치할 때 정. 일종의 기념일이에요. 일제 때는. 시정기념일. 그래서 시정기념일 날 마치 우리로 말하면 정부 수립일이라든지 이런 날로 해가지고 총독부에서 친일파들한테 훈장도 주고 상도 주고 그랬어요. 10월 1일이 시정기념일이에요. 대원군은 흔히 쇄국 정책을 쓴 사람으로만 유명해요. 근데 대원군이 쇄국 정책, 즉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거나 외국과 교류하는 것을 반대한 것은 아편 전쟁을 통해서 중국이 망하는 것을 보고 많은 나름으로는 정권의 책임자로서 자기는 그렇게 정책 판단을 한 겁니다. 함부로 문을 열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대원군의 쇄국 정책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저는 같이 있다고 봐요. 일방적으로 대원군이라 그러면 쇄국 정책에서 좀 무식한 사람인 것처럼 막무가내에 있는 사람 것처럼 하지만은, 그러나 집권자는, 그 시대의 정치 지도자는 나름으로는 저는 대원군의 쇄국 정책이 잘했다고 내가 변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원군의 그런 결정은 그런 것에 나름으로 자기는 정책 판단을 한 거예요. 즉 그 넓은 중국이 아편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먹히는 걸 보고서 이 조선이 먹히는 것은 문을 함부로 열었다가는 순식간에 망할 수 있겠구나. 좀 어찌 보면 조심해야 되겠구나. 때로는 완급을 조절해야 되겠구나. 물론 얼마만큼 그런 전략적으로 외교 정책을 폈는지는 좀 차치한과 진행 과정입니다. 운양호 사건, 일본 말로는 운요호 사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병자수호조약, 이모군란, 갑신정변, 가본 옥민전쟁, 을미사변, 아간파천, 대한제국 수립, 을사조약, 통감무설치, 해그 밀사사건, 정미칠조약, 군대해산, 한일병합, 조선총독부. 일제 초기, 구한말부터 일제 초기까지의 주요 사건의 용어들을 제가 나열했는데요. 여러분 대개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하나를 제가 설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가 망한 것은 바로 이런 사건들의 연속의 결과로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건정전에 일장기가 내걸린 것이 아닙니다. 운양호 사건을 한번 볼까요? 1875년에 발생했는데 그 1년 전에 1874년에 일본이 대만을 점령했습니다. 대만을 먹었습니다. 운양호 사건 당시에 우리 조선의 집권자는 대원군이었죠. 항일, 친일, 일제시대의 명가 암이죠. 항일의 투쟁사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빛나는 역사라면은 친일은 우리 어둡고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될 그러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일과 친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알만한 나이가 됐고요. 또 학교에서 설사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른 책들이나 또는 좋은 방송의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보실 기회들이 많이 있죠. 자, 이 얘기 어찌 보면 다 아는 이야기인데 조금 더 오늘 이 시간에
깊이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 건물 어딥니까? 밑에 써놨네 제가, 그죠? 경복궁 건정전입니다. 경복궁 건정전. 경복궁 다들 가보셨죠? 하더라도 그런 대원군의 세국 정책은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운양호 사건 그 무렵에 일본에서는 소위 정한론이라고 하는 주장들이 팽배했습니다. 일본 정계에서는 여러분 정벌을 한다 할 때 두 인변에 발을 정자가 있는 정벌할 때 한국할 때 한국을 쳐야 된다. 왜? 대륙으로 나아가려면. 정한론자들이 덕세에 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대원군이 조선의 땅을, 빗장을 딱 걸어 잠그고 있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 운양호라는 배는 무역선이나 여객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탐선입니다. 첩보선입니다. 군함은 아니에요. 첩보선이에요. 이 운양호가 부산 앞바다나 마산 앞바다나 진도 앞바다가 아니고 인천, 강화도 앞바다에 와가지고 수로 청량을 한다고 우리 영해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멋대로 와서 뭘 조사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구실이 그 중에서 건정전은 왕이 주로 어전 회의를 하거나 앞에 가면 왜 왕이 앉은 용상 그 자리가 있는 가보셨죠? 한 번 정도는. 이 경복궁 전체에서도 이 건정전은 상징입니다. 왕이 집무하는 곳이니까. 여기에 일본 국기, 흔히 일장기라고 하는 것이 내에 걸렸죠. 이거는 조선이 일본에 먹혔다는 상징적인 사진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 흔히 조선 왕조 500년을 지켜온 조선 왕조가 왜 이렇게 망했을까요? 이 한 장의 사진은 아주 의미한 바가 깊은 사진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왜 망했는지, 망했는 과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망하고 난 뒤에 친일과 항일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떤 인물들이 대표적으로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또 다음 장을 볼까요? 여러분, 구한말 주요 사건